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5장 이번 시간에는요 4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스인플레이션과 희생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반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물가 상승률을 이제 낮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과 근데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를 상승을 낮추게 되면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경우엔 그 낮추기 위해서는 보통 금리를 막 올리거나 여러 가지 긴축 정책을 사용하잖아. 그 결과 뭔가 국민소득의 감소라는 경기 침체라는 희생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실업이 자연율 수준에 있어요.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6%인 경제를 생각해 본답니다. 그럼 현재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 있고요. 인플레이션율이 6%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6%에서 2%로 낮추려는 정책. 지금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이렇게 2%로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목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낮추려는 목표를 책정하게 된 거야. 자, 실업과 생산량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이론 공급 충격이 없을 때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걸 목표로 낮추려고 한다는 게 베네핏이 아니겠습니까? 목표로 얘를 낮추는 거니까 요거는 베네핏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러잖아. 뭔가 좋은 거를 하나 얻기 위해서 뭔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업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목표를 위해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기간을 감내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나 어떤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실업이 자연 실업률 이상으로 증가해야 되는가? 또 인플레이션을 낮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동안 얼마나 생산량이 감소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뭐야? 코스트. 이게 이제 희생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입안자는 이걸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정책 입안자는 아니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의 희생은 감내할 만한 이만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예, 스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을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희생률이라는 걸 이렇게 값을 추정해 냈습니다. 자, 희생률이라는 숫자는요. 인플레이션을 1% 낮추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연간 실질 GDP의 100분율 이렇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희생률 퍼센트지로 표현을 한 거네. 자, 그래서 물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소득은 얼마나 감소해야 되니 이거를 퍼센트지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퍼센트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희생률이 5다라고 하면 인플레를 1% 낮추기 위해서 연간 GDP를 5%가 희생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희생률이 만약에 이게 5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밑에 실업의 관점에서도 희생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게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감소하는가는 실업률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 1% 변화가 GDP 2% 변화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쿤의 변화에 따르면,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네,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의해서, 네, 거기 보니까 실업률을 1% 변화시키려면
실업률을 1%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GDP가 2% 변화랑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GDP가 1%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쓸게요. 1% 낮추려고 하면 얘가 2%에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네요. 변화 크기. 요거는 부호가 서로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도 되겠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바로 어떻게 돼? 이거의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1% 낮추려고 하다 보면요. 거기 실업률 1% 변화는 GDP 2% 변화니까 인플레이션을 1% 낮추려면 경기순환적 실업은 2.5%. 얘가 5%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실업률과의 관계니까 실업률은 2.5% 증가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희생률을 당연히 오코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1% 낮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실업률로 표현했는데 실업률이 한 2.5%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래서 희생률을 이용해서 우리 여기에 적용을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6%에서 4% 이렇게 낮추려고 합니다. 4% 이렇게. 그럼 실업이 얼마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증가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기 위해서는 여기 국민소득이 희생률이 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인플레이션을 4% 낮추려면 1일 때 5니까 4배 하면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20%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뭐 관계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감소하는데 경기순환적 실업이 10% 증대되는 희생이 요구된다라는 거. 445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러한 디스인플레이션의 희생, 그거의 합계가 동일하게 연간 GDP 20%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대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국민소득이 20% 감소하는군.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이 뭐야? 라고 하면 야, 한 번에 4%를 확 낮출까? 서서히 낮출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콜드 터키 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드 터키. 급냉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터키 해법. 이거요. 뭐 칠면조를 갑자기 확 변화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속한 찾았죠? 디스인플레이션은 2년 동안 생산량을 10%씩 낮출 수 있으며 신속하게 낮추는 거야. 신속한. 오케이? 다음에 그게 아니라 즉각적인이 아니라 완만한. 그래서 이게 완만한 점진적인 이 방법입니다. 완만한 점진적인 해법. 이렇게요. 자, 이거는 4년 동안 얘는 1년 동안 신속하게 그러니까 2년 안에 2년 동안 4%를 낮추는 거야. 급속 냉각 정책이고 얘는 점진적으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년 동안 5%씩 그래서 훨씬 더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은 10년 동안 2%씩 이렇게 10년 동안으로 할게요. 10년 동안 서서히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스토리 정하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썼는데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의 크기를 여기 GDP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실업률로 측정할 수 있는 거 오코네 법칙을 이용하면 두 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신속한 방법과 서서히 줄이는 그 방법 그걸 두 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거기 다음 단락 볼게요. 합리적 기대와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가능성. 자, 이건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건데 콜드 터키 방법을 써서 신속한 이 방법을 사용을 한 거야. 요렇게.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희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좀 재미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줄, 지금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경험한 인플레이션에 의존한다 가정을 했고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얘기했지만 합리적 기대 가설을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rational expectation을 거기에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all available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야.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요. 자, 그런 금융재정 정책의 변화가 기대의 변화인데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적응적 기대랑 합리적 기대의 차이점 뭐냐면 즉각 반응하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자, 우리 적응적 기대에서는 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관성이 없는 거야. 관성이 좀 없다고 하긴 그렇고 관성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사전트 교수가요, 2011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나 밑에 묘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대안적인 합리적 기대 가설은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의 본래부터의 타성이 있다는 견해를 부인한다. 거기서는 타성을 관성을 타성으로 번역을 한 거야. 다시 타성에 젖어서 뭐 이런 표현 쓰잖아. 그러니까 관성, 과거의 습관, 행태에 이렇게 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기대에 따르면 지금 장래 고율 인플레이션이 기대되면 이 기대에 비추어서 인플레이션에 적합한 협상을 타결하게 되고요. 다음 줄에 정확하게 예상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타성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보세요. 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 단락 점점점 뒤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한데 현재 장래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전략을 급속히 변화시켜야 하며 급속히라는 게 이거야. 신속한 콜드 터키 방법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신 충분히 믿어야 돼. 합리적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를 믿어야 돼. 정부가 자꾸 급속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언제 뭐가 바뀔지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교육제도가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년 대계가 아니라 뭐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 수능 바뀌고 과목이 바뀌면 그럼 이제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뭘 믿고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있고 그 말을 공약을 세워서 지키려고 하는 구속력이라는 단어 찾았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한 변화가 감소된 생산량의 견제에서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거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약속 이거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신뢰가 있고 믿을만한가 여기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합리적 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야. 지금 합리적 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계 필립스 곡선이 정책 입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야. 이건 뭐냐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면서 신속하게 다음 줄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되고요. 그 결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여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요.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우하향한단 말이지. 인플레이션이 있고 실업률이 있고 단계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있어서 A점에서 인플레를 낮추려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돼. 여기 있는 것처럼 B. 점진적인 정책은 이게 서서히 가면서 기대가 반영되면서 이렇게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콜드 터키라는 신속한 방법에 따르면
바로 사람들이 기대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와 같은. 그러니까 단기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째줄 볼게요. 신뢰라는 말 계속 들어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하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비용은 희생률이 제기한 추정값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 잘 합리적 기대하에서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그 정책이 구속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단기에 생각했던 희생률보다 훨씬 더 희생률을 낮출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요, 희생률을 제로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여기 살짝 정리하고 갈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단락의 내용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얘기하는 거야. 가장 극단적인 경우 정책 위반자들은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이 없는 이런 표현 있잖아. 거기 체크하시죠. 고통이 없는. 희생이 없는 이 뜻이야. 디스인플레이션 가능하다. 이렇게요.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데? 두 가지 조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과 가격을 결정하는 노동자와 기업이 기대를 형성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어떻게 미리 공표해야 되는 거야. 미리 사전에 공표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측에 반영하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나운스먼트를 먼저 제시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공표 계획을 발표하고 두 번째, 노동자와 기업이 발표를 신뢰해야 돼. 발표를 신뢰. 정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정책을 쓸게요 하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거나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정부가 이상한 정부가 아니라 지금 진짜 상황이 이런가 보다. 잠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빠른 무슨 열차를 탈 때 놀이공원의 열차를 탈 때 자, 안전띠를 매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럼 미리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믿는 거야. 신뢰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변화하지 않게 되고요.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충족 시 발표는 신속하게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단기적인 상충 관계를 아래로 이동시켜. 이거 바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단기 필립스 곡선을 하방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되면 단기 필립스 커브를 하방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인플레는 잡아. 근데 실업률은 계속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합리적 기대 이론에 대해서는 뭔 소리야 하고 논쟁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단기적인 상충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의견은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사람들이 그 미리 얘기하는 거, 믿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새로 발표된 정책을 신뢰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 다양한 정책들의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사례 연구에서는요. 실제 그럼 이 희생률은 얼마가 됐어 하고 나와 있어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랑 1980년대 폴 볼커 책임하에 연준 이사회가 시행한 인플레를 억제하는 정책 같은 거 섰을 때 어떻게 실제 나타내는가? 거기 오른쪽에 437페이지에 거기 표 나와 있죠. 볼커의 디스인플레이션 동안에 실업이 어떻게 됐는가? 그 얘기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렇게 즉각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그 방법이 오히려 점진적으로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보다 희생이 더 작았다.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정책과 관련한 희생률 잘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력 현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